신희섭 박사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전략 변화를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왜 미국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의 대전략이 저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김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전략적 대안줄 중에서 어떤 어느 한쪽으로 조금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대전략이 변화하는 그 근저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국제 정세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내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세 번째는 기술적 변화가 전략의 변화를 동반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미국의 대전략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NSS 국가안보 전략 또는 NDS 국방 전략 또는 NPR 핵태세 검토 보고 그리고 4월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술 디펜스 리뷰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은 이런 대전략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가는 방향에 조금씩 보여지는 미시적인 변화들을 그 문서들이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략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변화하면 그것에 따라서 정책이 아주 신속하고 리스판시브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NPR이 나오고 NSS가 나오고 거기에 중요한 정책의 요소들이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미국에 안식년을 할 때 미국의 핵전략 변화에 대해서 같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학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핵전략에 있어서 10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저에게 해줬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고 그것이 또 연구 개발이 되고 교리가 발전되고 그 예산으로 뒷받침되고 그 일련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 10년은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미국이 내세우는 정책을 어제 나왔다고 해서 오늘부터 그 정책이 바로 이행될 것이다라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과 구체적인 정책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변화하는 것을 추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조급하게 그것을 생각할 필요 없이 좀 더 면밀하게 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도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지금 대전략이 변화하는 것은 미국의 대전략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안보문제연구소를 통해서 한 연구에 그런 내용들을 제가 포함시킨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미국의 대전략이 갖는 6가지의 근본적인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행동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탈냉전 이후 미국 대전략의 근본적인 가정이 지금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강력한 국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 또한 나토를 중심으로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최근 2014년 이후 러시아 사태 이후 나토가 국방력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나토의 동맹국들의 국방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전략 또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잠재적 경쟁국들이 성공적으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에 통합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2017년 NSS를 제가 분석하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이 가정이 틀렸다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 NSS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 중국을 쉽게 얘기해서 자유주의 질서 속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 우리가 미국이 WTO라든지 그런 국제 제도 속으로 자꾸 그 중국을 개입시키면 관여하고 그 역할을 하도록 하면 중국의 정체성이 조금씩 바뀌어서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줄어들 것이고 오히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속에 어떤 역할에 만족하는 그런 현상 유지 국가로서 그렇게 머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탈냉전 이후 지금까지 거의 25년 정도를 유지해 왔었는데 최근에 그 가정들이 이제 무너졌다는 것이 NSS에 아주 명시적으로 밝힌 점 그런 것들 또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제 제도로부터 미국이 철수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한 가정 중에 하나는 이런 국제 제도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할 것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에 따라서 분담금을 더 많이 내고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기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내막은 강대국 정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라든지 또는 그 브릭스의 국가들이 점점 증진되고 있는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 제도에서 영향력이 증가되고 또 웨이팅 보드 즉 의사결정에서의 중요성들이 그런 국가들에게 더 주어지면서 미국이 왜 내가 이런 돈을 내가면서 이런 국제 제도들을 유지해 나가고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점을 국내적으로도 던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 정치가 군사적 충돌, 강대국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구시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했던 것이 얼마 전까지의 일입니다. 그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들. 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민주주의가 그리고 지구화 현상이 불가항력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정들이 중국을 보니 중국적 특색이라고 하는 그런 오히려 사회주의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그리고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주민들에 대한 검열에 동원하면서 오히려 더 탄탄하게 그런 주민들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제도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후퇴해 나가는 그런 이런 현상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 과거와 같이 보다 더 갈등적인 구조 속으로 대전략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 트럼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분명히 지금 트럼프가 있었던 정책의 변화에서 일부는 수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환경 그리고 국내적인 정치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기술적인 변화 또한 MD 아까 그 김효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과거와 다른 방식의 기술적인 그런 환경 그리고 전술핵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제가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요. 이스라엘 가서 정밀 유도 무기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제 얘기하고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기술로도 굉장히 정밀한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가 과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군사력을 운용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미국의 계산을 또는 전략적인 계산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향후 미국의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쉽게 전환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준비한 내용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그걸 들으면서 생각나는 부분들을 적다 보니까 참 하루 종일 토론을 하고 말씀을 나눠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그런 많은 분량이 될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미국이 CBID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전략문서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코리아 패싱의 문제를 얘기하고 마치 미국이 핵동결을 조건으로 해서 ICBM 능력만을 제거한 어떤 핵동결을 목표로 북한과의 합의 또는 중국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를 한 것이 비단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위협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략 문서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 국내 정치, 특히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행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과 북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하에서 이 문제가 잠시 봉합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나중에 언제든지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전제하지 않는 다회라고 하는 것을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미국 의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이 하고 있는 그 강력한 독자 제재, 2월 24일의 독자 제재는 제가 표로 거기 제시해놨는데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수위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북한이 쉽게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도 12월 달에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조셉 윤 대북 특사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통로가 썩 마땅치가 않다라고 한 그분이 그 대북 대화에 가장 천병에 서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나누고 북한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왜 그거에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 쉽게 미국이 어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 먼저 가서 제의하거나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계속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함으로써
북한이 볼 수 있는 태도 변화에 있어서 미국이 협상의 우위를 확실히 점유하고자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제 많은 다차원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인 압박이 굉장히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압박을 하는 이유는 비단 북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미국의 NPR을 작성한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크게 NPR의 초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러시아와 중국 그것이 있고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하부의 사실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는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던지는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이 사실은 영내에서 중국에 던지는 똑같은 맞춤형 억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는 북한에 던지는 압박은 이 지역적 차원에서 갖는 그런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미국이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향후 2년 정도면 굉장히 정빈한 전술 핵무기를 미국이 다시 이제 개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ALCM이라고 해서 크루즈 미사일을 2010년도에 폐기한 크루즈 미사일을 다시 개발하는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된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정도까지는 적어도 미국이 전술핵 무기를 쉽게 북한과의 어떤 북한의 압박을 가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토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괌에 배치하거나 하는 데는 또 중국의 반발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이제 기존의 재래식 전력이라든지 핵 억제 전력을 가지고 대북 압박을 계속적으로 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사일 방어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발사 단계에서 가장 속도가 적은 발사 단계에서의 타격. 그 이전에서는 발사의 왼편, 즉 레프트 오브 런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전자기전 또는 사이버전을 통해 가지고 그 지휘통제 체제나 발사 체제의 그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비물리적인 수단과 물리적인 직접 타격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지금 미사일 방어의 개념들이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앞으로 공군 자산이라든지 미사일 자산들을 통한 그런 개념들이 분명히 발전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위기 관리에 갖는 함의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문성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KR 그리고 FE 이 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 그리고 도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될 것입니다. 대응 전략에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위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박규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은 DNA가 이제 핵국가로서 바뀌었고 핵국가로서 대외 전략을 하고 핵국가로서 군사 전략을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의 전략은 여전히 재래식 수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어떻게 통합해서 위기 관리들을 해나갈 것인지 어떻게 위기가 고조가 됐을 때 그것을 다시 위기를 저하시킬 것인지 디에스컬레이션을 할 것인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그래서 위기를 다시 계속 고조된 위기를 다시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다차원적인 우리의 그 위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의 핵 기획을 공유하는 그런 체제를 가속화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은 핵과 비핵 전력을 통합하는 그 기획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인데 지금 미국의 핵 전략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핵 전력은 전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재래식 전력은 지역 컴배튼 커맨드, 태평양사라든지 주한미군사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핵 전력에 대한 지휘 통제는 궁극적으로 국방장관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전략사는 전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태고 그 지역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내가 얘기해 줄 게 없다 한국에게라고는 입장이고 그리고 OSD 그 국방장관실은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국에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이렇게 서로 미국 내에서도 핵전력의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미국이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그런 대응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 이 상황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관련된 행위자들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공동 연구를 등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그 전략의 실제적인 능력과
시나리오들을 파악해 나가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는 것도 이러한 대화 기조 속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한 축이 차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이 문제는 토론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